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정보조직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 정보조직 개편안을 보면요, 사실상 국가 권력구조 전체를 뒤흔드는 대공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9부 3처 20청 체제를 19부 6처 19청 체제로 바꾼다는데 얼핏 보면 뭐 숫자 하나 줄고 늘어난 정도 같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기재부를 쪼개고 금융위는 없애고 검찰청까지 역사 속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정말 체계적인 청사진을 바탕으로 한 개혁이 맞느냐, 아니면 정치적 유불리에 맞춰서 뜯어고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바로 검찰개혁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경제 분야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의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가 맡던 국내 금융 관련 기능은 재정경제부가 맡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가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대통령실에서 좀 일해봤던 여러 부처를 상대해봤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기재부부터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핵심은 예산처를 기존의 기재부에서 총리실 산하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관련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통령실 내에서 예산을 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정말 무지한 이야기였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실은 비서실이지 집행을 하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 구상이었기 때문에 당시 상당히 문매를 맞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어쨌거나 부처 형태로 바꿔서 총리실 산하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재부라고 하는 것은 모피아들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또 카르텔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카르텔이 긍정적인 영향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 좌파 정권 들어섰을 때 이게 예산을 무더기로 사용을 하려고 할 때마다 좀 제동을 거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한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총리실은 상대적으로 또 정무직들이 많고 좀 정무적으로 움직이는 부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실 산하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예산 집행의 허들이 낮아진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정부가 특정 예산 등 재정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부처의 저항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산 재정 건정성을 보호하기가 더 어려운 환경이 된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지금 금융 관련된 것도 지금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위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은 조금 다퉈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금융감독원이 금융위 사실 더 아래급의 부처였는데 오히려 금융위가 존재감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금감원에 이제 이복현 원장도 이른바 검찰 출신으로 가 있다 보니까 조금 좀 이 시장의 어떤 자율성이나 경제 성장이나 증시의 발전 이런 내용보다는 조금 규제 중심적으로 집행을 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재조정하는 것은 일부 필요했다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근데 그게 역설적으로 오히려 부처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금융위원회로 더 큰 조직에서 규제를 더 대대적으로 하는 형태로 이게 이양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장에는 더 악영향을 또 끼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 그 기관이 어떻게 작동을 할지를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재부만 보면은 좀 그렇습니다. 네, 저도 기재부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는 어공이 있고 늘공이 있습니다. 늘 공무원, 또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 시험 봐서 된 공무원분들이 있고, 뭐 선거나 선거에 당선된 사람이 임명해서 된 공무원들이 있어요. 민주주의니까 어공이 결정하는 최종 결정은 어공이 합니다. 뭐 선출직들이 합니다. 대통령이 하고. 그러나 정책 결정은 어공이 하지만 그 정책의 근간은 늘공들이 하거든요. 왜냐? 이분들은 기관에서 30년, 40년 근무해온 사람들이에요. 짧게는 뭐 10년, 20년. 보통 사무관들이나 서기관들이 이사관들이 자료를 쫙 올리면 이제 정책 결정자인 그 민주주의에서 투표로 선정된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눠놓은 것을 지금 다 싸잡아가지고 어공들이 야 우리가 다 할게 라고 하는 지금 형국으로 기획재정부가 개편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에 있는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 행시에서 재경직을 패스했던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학 수재들이 모여서 연구하던 거를 자료로 올리면 대통령이 결정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거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되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혹은 국무총리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다소 좀 위험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좀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고요. 기재부에서는 얼마나 좀 답답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기재부에 있는 공무원들을 다 국무총리 산하로 데리고 갈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우려가 좀 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정부 조직 개편을 주말에 7페이지에 표지 빼면 한 6페이지, 5페이지인데 그 브리핑 자료로 퉁을 쳤는데 여기 보면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설되냐 아니냐 이런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획예산처 장관이 신설되냐 아니냐 여기에서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무위원이면 국무위원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국무위원으로 보임. 이게 지금 정부 공식 문서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아마 당정 협의할 때 본인들도 약간 왈가왈부 했을 거예요. 이거 국무위원 하나 늘릴 거냐 안 늘릴 거냐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 다소 정리가 좀 덜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조금 더 쉽게 부연을 해보자면 네. 그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이제 기재부에서 일했던 그런 관료가 나중에 나와서 책을 썼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 모든 게 다 기재부가 안 도와줘서 일을 못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이 의석도 있었죠, 지지율도 있었죠, 정권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급으로 일을 못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다 기재부 때문이라고 민주당이 주장을 했는데 그 민주당 정권에서 몸을 담았던 기재부 관료의 이야기는 민주당 정권의 문제는 기재부가 예산을 안 줘서가 아니라 사업 확정부터 못한다. 그러니까 행정 절차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페이퍼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늘공들을 넘지를 못해서 일을 못하는 거지 기재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엄청난 일침이었는데 그러니까 좀 더 쉽게 가보자면 우리가 정책을 만든다라고 할 때 뭐 정부 혹은 입법부에서 관련된 논의들을 시작을 합니다. 시민사회에서 문제의식이 있으면 그 논의가 시작이 되면은 뭐 간담회를 하고 뭐 공청회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좀 쿠킹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법제화를 또 하지 않습니까? 여러 절차들을 거쳐서 그럼 그 만들어진 법을 기반으로 행정부가 사업을 확정을 하게 되고 그 확정된 사업에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을 해주는 게 통상적인 행정 절차거든요. 그런데 그 기재부가 맨 마지막 단계인데 행정부가 사업 확정조차 못하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단통법 폐지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기재부가 여러 가지 안 되는 이유들, 그러니까 과기정통부가 여러 가지 안 되는 이유들을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어공들, 소위 정치인 출신 정무직들이 왜 해야 하는지를 설득을 하고 이거를 뚫어내야 되는데 못 뚫어내면은 사업 예산 배정까지 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좌파 정권이 일을 못했던 것은 그냥 본인들이 실력이 없기 때문이었다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모든 게 다 기재부 탓이라고 하는 세계관이 지금 관철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 기재부를 쪼개서 대비실에서 예산 집행을 하자라고 하는 수준의 행정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세력들이 지금 정부조직법을 조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전히 일이 잘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구현철 기재부 총리도 사실 굉장히 관료 출신이라고 하기 수준이 너무 낮거든요. PBR도 몰라서 망신을 당하기도 했고 지금 심지어는 정책실장 김현덕 정책실장도 기재부 2차관 출신인데 노란봉투법 한번 해보고 기업이 진짜 도망가면 그때야 법 바꾸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정권 자체가 지금 어공늘공 할 것 없이 너무 놀라운 정책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정부조직법이 통과됐다라고 했을 때 제대로 사업 확정도 이 단계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이 재정 누수가 엄청날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분 모두 우려가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우려가 되는 건 사실 예산 편성하는 기획예산처가 총리실 산하에 신설된다. 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통령실이 사실상 예산권까지 쥐게 된다면 결국 우리나라 빚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50%를 넘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문재인 정권 때부터 이 예산에 대해서 특히 경제지들이 엄청나게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50%를 넘으면 레드라인을 넘는 거고 60% 넘어가면 데드라인 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부채를 변제하는 이자 지출로만 연 30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은 여가부 예산이 2조가 안 되거든요. 이번에 대폭 늘린다라고 해서 1조 9천억 정도를 지금 편성을 해왔는데 그거의 10배가 넘는 우리가 지금 이자 지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는 게 장기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순수하게 갚아야 할 돈인데 돈을 갚기는커녕 부채가 늘고만 있습니다. 역대 지금까지 최근 정권 중에서 유일하게 GDP 대비 국가 그 지출 국가 부채가 줄어들었던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었어요. 유일했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 때는 440조가 늘어서 거의 더블 스코어가 됐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기재부의 구성 자체를 문재인 때는 바꾸겠다는 말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태로 가 있고 이 정권 출범부터 50조 가까이를 추경을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부채를 20조를 만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는 이 정권에서 정말 역대급 부채가 증가가 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정말 지금 언론에서는 58%까지 치솟을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네. 5년 안에 그러니까 60%를 넘어서게 된다면 정말 우리 청년 세대들 2030 세대가 부채만 갚다 빚만 갚다가 끝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기재부만 문제가 아니에요. 뭐 고용보험이니 뭐 건강보험이니 지금 죄다 적자예요. 국민연금까지 다 적자입니다. 근데 이 적자 국가 부채부터 우리 이자 부담부터 이런 보험 적자까지 이거 누가 다 감내를 할 것이냐. 결과적으로 미래 세대에게 다 빚을 떠넘기는 거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지금 민주당을 비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지금 기획재정부를 예산은 기획 예산처로 보내고 또 재정 경제 문제는 재정 경제부로 따로 만들겠다. 이거 쪼개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이따 후수랄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와 기소도 쪼개가지고 저 청을 따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예산 또 세금 문제 또 재정 경제 정책 문제 이게 한꺼번에 가야 되거든요. 이걸 부처를 따로 놓으면 따로 갈 수가 있고 뭐 수사 기소도 이따 말하겠지만 재판에서 판사가 이거 수사 잘못되는데요 라고 하면 그건 우리가 안 했습니다. 우리는 기소만 담당합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해석을 예를 들자면 자동차를 만드는데 바퀴가 4개가 있잖아요. 앞바퀴 2개 뒷바퀴 2개 이 바퀴 4개를 각각 다른 회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이게 같은 회사가 만들어야지 같이 협의하고 해야 되는데 다 쪼개놔가지고 너네는 앞바퀴 만들어 너는 뒷바퀴 만들어 이러한 상태로 가니까 아마 좀 대한민국 경제가 바르게 못 갈 수도 있다. 좀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기재부가 세입 세출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관련된 정책들을 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연도에 사실 세수라고 하는 것이 세율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경기에 가장 큰 영향, 더 정확히는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당기 순이익에 가장 큰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법인세를 윤석열 정권 때 1%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좌파들은 부자 감사라고 주장을 했지만 올 상반기 14.4조 원이 작년 대비 더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낮아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경기가 좋아져서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커지면은 세금은 늘어난다. 근데 이런 것들을 기재부가 경제 정책을 짜면서 예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세입 세출에 반영돼야지만 이게 국가 경제를 원활하게 다룰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 와서는 경제 정책 짜는 부처가 따로 있고 세입 세출을 관리하고 재정 지출을 하는 부처가 따로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검수완박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검찰을 해체해서 수사하는 기관 따로 기소하는 기관 따로면은 기소하는 기관이 수사 내역 자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만 해가지고 제대로 공소를 하고 공소 유지를 하고 제대로 재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똑같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대로 사실상의 경제 컨트롤 타워가 조금 분리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정책 혼선이나 책임 회피로 진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또 금융위원회 개편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4개의 조로 쪼개자는 건데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이 감독하는 시어머니가 넷으로 늘었다 이런 불만까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파장을 가져오게 될까요? 컨트롤 타워는 무조건 통일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가 왜 교육정책을 제대로 못하냐면 교육부가 있죠. 교육청이 있죠. 교육청이 어떤 재정 지출을 할 때 우리가 교부금을 교육교부금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또 지자체장과 협의를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국교위라는 게 또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들의 어떤 동의를 얻어서 인준을 받지 못하면은 의사결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각 교육기관들이 다 딴소리를 하거든요. 교육부는 정부의 어떤 입맛에 따라서 교육정책을 설정하는데 교육위에서는 또 딴소리를 하고 국교에서 또 딴소리를 하고 교육정부 또 현장 집행을 직접 하는데 그 집행 과정에서 또 자기들 입맛에 맞게 또 정책을 바꿔버립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럴 거면은 교육부나 국교위 중에 하나는 폐지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의 그런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렇게 많은 그런 분란들과 규제 때문에 좀 시장이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걸 지금 4개로 쪼개서 이른바 이제 시어머니가 넷으로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면 이거는 규제기관 입장에서는 효과적일 수도 있겠지만 규제를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한 고초가 될 수가 있거든요. 2중 3중 규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금융 시장 현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증시 밸류업을 하겠다라면서요. 코스피 5천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규제기관을 오히려 쪼개고 산발적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거는 괜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좀 생각이 나게 만드는 그런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청구서 정치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청구서 정치가 뭐냐면 내가 당선이 됐습니다. 나를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 다 챙겨줘야 돼. 근데 국가 공무원 자리는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기관을 막 늘리는 거예요. 공무원들 많이 뽑고 여러 가지 센터 설치하고 하는 건데 금융감독원 하나만 놓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늘공들이 갑니다. 행시 패스하는 재경지 패스한 분들이 가서 감독기관을 열심히 하면 되는데 지금 4개 쪼개면서 만드는 게 증권선물위원회 따로 만들고 금융감독위원회 만들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따로 만듭니다. 사실 하는 일 다 비슷비슷한데 위원회를 3개를 더 만들어요. 위원회는 뭐냐? 이 어공들이 갑니다. 선거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그분들이 다 위원으로 가는 거예요. 위원회 법을 따로 만들어서. 이게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는 형태인가?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일할 사람은 전문가 가진 사람이 일할 사람은 일하고 또 뭐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의 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의 방식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위원회 공화국, 청구서 정치로 가고 있다고 전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대로 이제 금융당국 개편만 봐도 혼란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경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에서도 상당히 큰 변화가 예고돼 있습니다. 환경부는 에너지 기능을 흡수시켜서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확대되고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되는 개편안도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정책이 산업정책에서 분리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문재인 정권 때 환경부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저는 차라리 환경부는 좀 격하를 시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격상을 시킨 꼴입니다. 산업 파트를 붙여왔기 때문에 문재인 때 환경부가 어떤 일들을 했냐면 종이 빨대, 플라스틱 빨대 금지, 종이컵 금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니 종이 빨대가 더 친환경적이라고 플라스틱 빨대 금지시키면서 막상 종이컵은 또 왜 금지를 시키나 이런 생각. 그리고 편의점에 그 생분해 봉투 지금 쓰잖아요. 그것도 금지를 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편의점에서 봉투 자체를 못 팔게 만들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컵 보증 금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컵 보증금 300원 정도를 더 많이 지출을 하고 그 컵을 반환을 했을 때 되돌려받는 형식으로 해서 뭐 이제 친환경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제주도랑 서울에서 그 제주도랑 세종에서 시범 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회수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괜히 물가 인상 효과만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자체 자율로 바꿨던 그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부가 그런 식으로 관념적인 정책들을 하고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문제 인식에 함몰돼서 실효적이지 않은 정책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탄을 받아왔고 결과적으로 종이빨대 공장들만 좀 성행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경 정책을 과연 부처 단위로 만들어야 될 정도의 지금 사안인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환경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지금 부처를 좀 대대적으로 줄여야 돼요. 절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통일부도 좀 폐지를 해야 될 단계가 됐고요. 아니, 북한이랑 대화도 못하는데 지금 그리고 여가부도 사실 특임 부처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들려고만 하거든요. 성평등이 달성되면 여가부는 폐지돼야 되기 때문에 성평등이 달성되지 않기를 바라고 성차별을 발굴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 여가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거고 그래서 폐지해야 될 부처들이 너무도 많은데 일단 시도 자체는 그래 환경부 단독으로는 좀 애매하니까 3자부를 합치겠다라고 하는 시도는 좋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또 뭐 했습니까? 그때 태양광 사업한다고 탈원전 한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혼선을 빚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산 그 태양 패널들이 엄청나게 유입이 됐고 민주당의 많은 관계자들이 이 태양광 패널 산업에 유착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자부에서 관련된 산업 그 환경 관련 에너지 관련 산업 기능을 환경부가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환경부가 이 원전이냐 아니면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냐 약간 이런 에너지 정책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그런 작업까지 관여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산자부는 산업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산업 전기로부터 여러 가지를 고민하지만 애초에 기후환경부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특임부처잖아요. 네. 환경이라고 하는 굉장히 피시한 담론을 다루기 때문에 과연 환경부에서 이런 에너지 산업 같은 것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겠냐 이런 의구심이 들죠. 그러니까 차라리 에너지를 전담하는 에너지부처를 산자부에서 떼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히려 더 비대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실책을 더 높은 층위에서 답습을 할 수가 있어 보인다. 그런 우려가 듭니다. 이게 비슷한 게 있었어요. 지금은 에너지를 떼가지고 환경에 붙이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2018년 6월경에 물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라는 게 있거든요. 전국에 있는 댐과 물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습니다. 이 치수 관리하고 이게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다가 요거를 갑자기 문재인 정부가 야 물이니까 환경 관련된 거잖아. 환경부로 가.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지금 환경부 산하로 갔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환경부 자체가 예산이 굉장히 조그만 기관이었는데 수자원공사가 갖고 있는 예산이 환경부가 갖고 있는 예산보다 더 큽니다. 전국의 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환경부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강산 푸르게 뭐 종이 빨대 뭐 이런 거 하는 기관이었는데 네. 그래서 약간 아래에 있는 기관이 위에 있는 기관보다 예산이 더 큰 거 아니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지금 에너지부도 큰 고민 없이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서 일단 다 옮겨 해서 다 옮기는 것 같은데 이러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저는 이 정부 교직 개편안 처음 딱 들었을 때 지금 국회에 환경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있어요. 산자 위에 있는 한국전력, 또 남동발전, 뭐 동부발전, 뭐 이러한 그 동서발전 이런 발전 회사들 있잖아요. 또 혹은 수력원자력 이런 에너지 관련 모든 부처가 에너지관리공단이든 다 환경부로 한꺼번에 이관이 되면서 국회에서는 그 위원회가 갑자기 환노위가 담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국회의원들 나눠놓은 것도 전문성 있게 나눠놓은 건데 산업 전문성이나 에너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산자위 가는 거고 환경운동을 했던 분들이 환경부로 가는 건데 이게 그러한 산업 정책 발전 쪽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 대통령이 지시 내렸다 그래서 한꺼번에 그냥 우두두두 다 가는 게 아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자공사 갔다 그랬잖아요. 지금 결국 강릉에 가뭄이 났어요. 지금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도 좀 우려와 걱정스럽다. 오늘 지금 우려와 걱정을 좀 많이 하는데 에너지 정책도 좀 약간 걱정스럽습니다. 전 이재명 대통령의 심정은 뭔지 알겠어요. 환경을 생각하자. 맞는 말이고 뭔지 알겠는데 그래도 이거를 바로 그 진보적으로 급진적으로 확 옮길 건 아니고 좀 검토를 해서 사실 검토를 어디서 해야 되냐? 그 국가 그 기획위원회 얼마 전에 그 국가기획위원회 국가기획위원회에서 검토를 인수위 때는 인수위가 하는데 국가기획위원회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국가기획위원회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잖아요. 누구 그렇죠. 사퇴하고 막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면서 이런 검토가 제대로 안 됐던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환경 정책을 실효성 있게 집행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기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국의 산업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에너지를 제일 많이 배출하고 사용하는 게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노력한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크게 개선되는 부분들이 뭐 제가 너무 자조적으로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겠는데 제가 환경부 정책을 지켜봤던 입장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굉장히 피시적이고 좀 관념적인 것만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좀 불편감만 주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참 우스갯소리로 저랑 그 환경부에서 파견 온 비서관님이랑 이거 나눈 대화 중에 하나인데 텀블러 가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친환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 텀블러를 씻을 때 사용하는 세제가 오히려 종이컵 하나보다 더 비환경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 상식도 전혀 친환경적이지가 않고 스타벅스가 지금 뭐 종이빨대 쓴다라고 하는데 사실 포장지 제일 많이 배출하는 게 스타벅스예요. 텀블러 제일 많이 만들어서 그냥 관상용으로 쓰는 게 스타벅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 정책을 제대로 하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게 맞는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비닐봉지를 발명한 사람이 이 비닐봉지를 발명을 하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거를 몇 년 동안 쓸 줄 알고 발명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비닐봉지가 거의 일회용 용도로 쓰지 않습니까? 이 환경을 생각해서 발명한 비닐봉지가 지금 썩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환경에 그 악영향, 주영향이, 환경 악화의 주영향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정책이 약간 그렇게 흘러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려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고 하셨는데 또 있습니다. 원전 관련 사업까지 둘로 쪼개지면서 사실상 탈원전 시즌2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탈원전 산업이 이미 너무 많은 지금 부작용들을 노출을 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또 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파국이거든요. 탈원전 정책 때문에 뭐 우리나라 국가 기관 산업이 망가지고 이 원전 수주 같은 것들도 위축된 걸 넘어서 한전 부채가 너무나 크게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전기 단가가 굉장히 높아졌고, 근데 막상 또 전기료 인상은 문재인 정권 때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전 적자가 거의 10조 단위까지 가서 저희가 한전의 일부 부지들을 매각하겠다라고 했던 것을 외려 민주당이 저희한테 한전 민영화한다라고 선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말 파렴치한 정당입니다. 자기들이 부채 만들어 놓고 부채를 갚겠다고 하고 전기를 올리겠다라고 하니까 서민들 죽는다, 한전 민영화한다 그랬던 게 민주당인데 지금 그런 실수를 또 답습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가계 전기료 인상은 굉장히 지금 저항이 크기 때문에 퍼퓰리즘 정당인 민주당에서 전기료 압박이 커지면은 가계 전기 인상 안 하거든요. 그럼 어디 인상을 할까요? 산업전기료를 인상을 하겠죠. 그럼 안 그래도 지금 미국발 관세 위기에다가 지금 노조 계약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이중고 삼중고 법인세 인상까지 겪고 있는 기업들한테 산업전기료 인상까지 되면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경쟁력 있게 상품을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하라는 거냐,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탈원전은 정말 총체적으로 이 우리나라의 산업을 망가뜨리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이 있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탈원전 정책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슨 뭐 영화 몇 편 보고 만들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뭐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던 것들은 맞지만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원전 사고들이 있었어요. 다만 알려지지 않은 것은 제대로 된 누진 설계를 비롯해서 안전 설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들은 원전 사고가 났을 때 대응책을 똑바로 만들어서 파급이 없도록 만들고 원전을 친환경적이고 우리가 효율적인 에너지로 쓸 생각을 해야지, 사고 몇 개 났다라고 해서 모든 원전 에너지를 다 부정 악마화를 해버리고 배척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국가 경제에 정말 심각한 타격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해오다가 표심을 위해서 2주 전에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얘기했죠.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대통령 되자마자 현실을 자각한 것 같은데 좀 더 현실을 좀 자각해서 탈원전으로 가지 말고 지금 원자력 발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방사능 유출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방사능 유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술력 향상으로 가야죠. 이게 이제 보수 정치권이 바라보는 정책을 설계할 때 뭔가 인류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야 방사능이 나와? 하지 마.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인류가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그렇게 하지마 하다 보면 원시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문제 있어? 다 없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정책을 짜는 게 좀 다소 과학적인 시각에 봤을 때는 좀 비상식적이라 생각이 되고요.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꺼낸 만큼 좀 더 그 정책 검토를 해서 원자력 발전에서 방사능을 줄이는 이미 그 핵 분열로 나가는 것보다 핵 융합으로 해가지고 방사능을 줄이니 많이 이러한 프랑스의 기술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원전 기술력에 대해서 탈원전 안 했으면 우리나라 기술력이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2018년에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7, 8년 동안 대한민국 원자력 기술 발전이 좀 멈춰있던 거예요. 그걸 다시 일으켜야 되는데 그걸 일으키지 않고 이렇게 된 김에 없애버리자. 요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프랑스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원래는 앞서 나가고 있는데 잘못된 정책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안타깝네요. 네. 하나 예로 대표적으로 독일이 탈원전 한다, 신재생 에너지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독일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제 풍력 같은 그런 대체 에너지를 쓰기 훨씬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프랑스에 전기 빌려 썼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 원전국이라고 하는 프랑스한테 전기를 빌려 쓰는 굴욕을 당했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안보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프랑스에서 전기를 못 준다라고 끊어버리면 이거는 국가 기관 산업 다 멈춰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 해외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은 전제, 특히 우리나라처럼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국가에서는 불가능한 전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또 한 번 탈원전 정책 추진하게 되면 문재인 정권 때처럼 이것도 너네들끼리 중국산 태양광 패널 팔아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중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또 감시를 해야 하는
하는 지점입니다. 네, 문제를 해결해야지 폐지하는 게 답은 아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 쪽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방통위를 없애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건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뭐 이준수 방통위원장 찍어내기죠. 때문에 네. 없앤 거죠. 뭐 그거 말고는 별다른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름만 바뀌고 기능은 그대로 차이 간다. 예, 크게 별로 바뀌는 게 없는 약간 창피한 법안이죠. 창피한 법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부처를 우리가 바꾼다라고 할 때는 어떤 기능과 관할, 뭐 직제, 인사 이런 것들에 대한 조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방통위법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방통위 직원들은 그대로 일을 하도록 하고 일부 정무직에 대해서만 직위가 해체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진숙 찍어내기 법안이다 쉽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미 민주당이 방송3법 통과시켜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방통위의 집행기능 통해 가지고 지금 공영방송사 장악을 하겠다라고 하는 야심을 보여주고 있는 걸로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게 총체적으로 오늘 요약을 좀 해보자면 그 부처 조직 쪼개가지고 자기들 사람들 자리 나눠주기 그리고 이제 뭔가 그 태양광 패널 산업 같은 좀 자기들에게 이권 사업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의 부처 변화 그리고 자기네들이 일 못해가지고 일 안 된 것을 기재부 때문이라고 하면서 예산 집행을 또 용이하게 만드는 그런 변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찍어내기 위한 그런 부처 변화 그러니까 잔대가리만 잘 굴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